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노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최근 법률방송에서는 혼란스럽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2차로 회전교차로 문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 회전교차로 안에 설치된 거대한 조형물 문제를 살폈었는데요. 주객이 전도된 듯한 회전교차로 조형물 논란,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보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3년째 오리무중인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과 함께 동물 학대와 동물보호법 이슈 전해드렸었죠. 길고양이도 보호해야 한다는 캣맘과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이른바 캣포비아 간 갈등이 단순한 대립을 넘어 잔혹한 범죄 수준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장 기회 보시겠습니다. 교회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주 혼돈의 회전교차로라는 제목으로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진입 차량과 차선을 바꾸는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혼란스럽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2차로 회전교차로 문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전교차로 안에 설치된 조형물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흔히 본말이 전도된 것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거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표현을 쓰는데 회전교차로 조형물이 딱 본말 전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 한가운데 1톤 트럭 서너 배, 승용차 4-5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한글 잠호음을 형상화한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무엇을 표현한 건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인근 상인은 도대체 저게 뭐냐고 혀를 끌끌 차면서 동네 주민들이 다 한마디씩 한다고 기띔합니다. 다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그냥 그리고 조형물 자체가 별로 다 싫어하는데요. 차라리 꽃이나 그런 걸 꽂아놓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뭐 나무나 그렇게 말씀드려요. 누가 저렇게 만들었느냐고 흉물스럽다고. 까만 돌 위에 저기 무슨 공장지대도 아니고 저런 조형물이 돼 있냐, 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해당 교차로는 지난 2018년 12월 만들어졌고 조형물은 그 4개월 뒤인 지난해 4월 설치됐습니다. 송파구는 해당 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며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을 신청해 받은 5억 원으로 이 교차로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조형물 디자인은 세계 속의 송파를 상징하는 자음, 시옷 기역, 시옷 이응, 시옷 피읍을 비구상 디자인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송파구의 설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매년 이제 서울시에서 행안부랑 서울시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을 합니다. 네. 조성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성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다 드린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정. 송파구는 지난해 4월 2일 박성수 구청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조형물 준공식을 열고 경관 조형물 준공을 통한 송파구의 가로 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주민 세금 5억 원이 투입된 사업. 그러나 정작 상당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마디로 저게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걸 하소연을 이제 가게다 보니까 와서 하는 사람이 우리 여기 오는 가게 손님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친 것들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돈이 국고 낭비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걸 5억을 들여서 했냐면. 미관상 문제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큰 조형물을 설치하느라 정작 교차로가 협소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가 우선이냐는 지적입니다. 지금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걸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로타리가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왜 했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가. 조형물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거기에다가 안전 표시라든지 차라리 뭐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지금 왜 했는지 몰라.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조형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형물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위험해졌다는 게 택시기사의 하소연입니다. 안 좋죠. 저 조형물이 없었을 때는 길이 넓어가지고
근데 저거 들어서고 나서 차길이 좁아져가지고 저기에도 불편한 것 같아요. 저기 있으면서 네 군데서 차가 오니까 양보안고 서로 밀다가 사고 나고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제 들어서기 불편하고 저건 돈 낭비예요. 법률방송 취재진이 만난 회전교차로 인근 주민과 상인, 택시기사는 한결같이 혈세를 수억 원씩 들여 저게 할 일이냐는 식의 성토와 비판을 쏟아냈지만 정작 관할 송파구청은 대부분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왜 이걸 하시냐 하다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왜냐면 일단은 불법 주차라든가 그런 게 다 사라졌고, 야간에도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빨리 달리는 그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오히려 소통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죠. 그렇게. 구청의 설명에도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은 여전히 그래도 저렇게 큰 조형물을 굳이 교차로 한복판에 설치할 이유가 있냐는 뜨악한 반응입니다. 가운데 안전피나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럼요. 너무 안에가 커. 조형물 때문에. 로타리는 지금 뭐 안전 때문에 추세인데 그럼 안에 로타리를 작게 하단을 꾸민다든지 안전 표지라든지 뭐 이런 거 경광등이나 저녁에 이제 밤에 너무 커 이제 여기 큰 차들이 들으면 회전이 안 돼 회전이. 여기 버스 큰 차도 들어오고 가끔 공사차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위험해. 더 큰 문제는 거액의 세금을 들여 이런 보여주기식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비단 송파구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랜드마크나 경관을 만든다며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씩 들여 교차로를 만들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그야말로 주객과 본말이 전도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통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지역의 이미지라던가 또는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많은 광고탑이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된 이후에 설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매년 회전교차로 사업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섬 조형물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회전교차로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성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거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게 방향 자체는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네. 일반 교차로에 대비해서 네. 안전성이라던가 그리고 차량 소통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회전교차로가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라던가 네. 또는 주변 교통 여건에 맞춰서 설치한다면 효과적인 교차로 형태인데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좀 높은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뭐 회전교차로 자체에는 효용이 있다는 건데 앞서 장한지 기자가 그 조형물, 네. 그 교차로 안에 조형물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회전교차로 중앙섬에 네. 그 조형물이라던가 어떤 네.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의 엇갈림이라던가 차량의 상층이 상당히 많은 공간인데 네. 조형물이 잘못 설치되게 되면 운전자가 실제 그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네. 본인이 나가야 될 진출로를 확인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하고 무리하게 운전을 하면서 그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사고 위험성이 좀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야를 가리는 조형물을 그런데 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예,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의 중앙 교통섬 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지역의 이미지라던가 또는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많은 광고탑이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된 이후에 설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차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위빙 현상 때문에 운전자들이 좀 혼돈스러워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뭐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차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교차로의 그 교통량이 어느 정도 많은 그런 교차들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아직 그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이 좀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출로가 좀 헷갈려서 갑작스럽게 네. 그 차로를 바꾸게 되는 그 엇갈림 현상들이 나면서 네. 사고 위험성이 좀 높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 통행권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는 차량들이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네. 계속 엇갈림이 나면서 사고 위험성은 더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통량이 많으면은 2차로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네. 그 2차로로 설치를 하거나 1차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부분은 교통량이라든가 교통 여건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빙이 난다던가 네. 또는 차량의 상충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행 방향, 네. 진출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형물이 어떤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네. 본인이 나가야 될 진출로에서 미리 차로를 변경해서 네.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교차로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정보라는 거는 교차로 안에서 이렇게 정보가 제공이 뭐 표지판 같은 걸로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네. 진입부에서 그 진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정표, 도로 표지판 같은 것들이 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회전교차로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회전 차량 우선이라든가 네. 또는 중앙에 있는 연석과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네. 그런 안전 표지판이나 또는 노면 표지 같은 것들이 네. 좀 명확하게 설치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석이 뭔가요? 예, 연석 같은 경우는 네. 그 중앙 섬에 네. 차량이 진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네. 일종의 그 가드레일 가드레일 비슷한, 같은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라던가 네. 아무리 이제 초행길에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들은 그 실제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잘 못 보고 그 연석에 충격을 하면서 실제 전복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교차로 밖으로 이탈되게 되는 그런 사고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조명 이런 게 없나요? 어떻게 거기 가서 보실 수 예, 있나요? 일부 조명을 설치하도록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전 표지로서 표지판이라든가 표지병 같이 네. 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받으면 반사해서 연석이 있음을 좀 알려주고 회전 네.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시설물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지 못한 교차로들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약간 좀 위험성이 사고의 심도를 높이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형물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같은 데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실제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조형물이나 조형탑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랑은 좀 교통 여건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그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그 초대형 원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로도 많고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해도 충분히 이제 시야를 좀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그 주거 지역에 설치된 작은 회전 교차로의 경우는 대부분 그 조형물들을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운전자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이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 일부 교차로들에서는 회전 교차로들에서는 좀 위험성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럼 회전 교차로가 좀 잘 정착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도적으로는? 예. 회전 교차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히 그 외곽 지역에서 그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량을 감속하고 따로 신호가 없기 때문에 소통에서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설치가 돼버리면 오히려 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교통량이라든가 주변 교통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전시설물하고 병행해 설치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편한 그 교차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설치한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최근에 한 7, 8년 전부터 그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그 정책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기존에 있었던 작은 교차로라든가 외곽 지역에 뭐 신호를 운영하는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회전교차로가 좋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충분한 고려 없이 설치가 되면 오히려 그 회전교차로의 어떤 연석이라든가 시설물과의 충돌 또는 운전자들의 어떤 통행 방법, 미숙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고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내에서는 조금 보기가 힘든데 회전교차로가 뭐 시내에서는 별로 안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내에서도 네.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첫 번째로 시내 우리나라 이제 특광역시 같은 네. 어떤 대도시들은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교차로 안에서 차량 간의 이제 엇갈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내부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차로의 어떤 공간이 네.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회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도시부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도 좀 어렵고 차량 소통에도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곽 지역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아주 많은 데는 뭐 별로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 70년대 네. 뭐 이런 때 로타리라고 네, 해서 예, 많이 그런 원형 교차로를 설치했다가 네. 오히려 그런 것 교통량이 늘어나고 네. 차량의 상충이 많아지면서 네. 그 로타리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그래서 도시부 같은 경우 교통량이 너무 많으면 네. 회전교차로 형태는 사실은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도시부보다는 이제 외곽 지역에 차량 소통은 좀 없지만 네. 신호 때문에 뭐 신호 위반이 많거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로터리와 네. 달리 이 회전교차로를 뭐 이렇게 기존 로터리 말고 꼭 다르게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아, 그게 기본적으로 그 원형의 어떤 그 교차로 형태임은 유사하지만 네. 로터리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의 신호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진입 방식에서 로터리와 회전교차로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로터리보다는 네. 회전교차로를 그 외곽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은 네. 그 어떤 소통이나 안전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로터리는 예전에 뭐 공업탑 네. 또는 뭐 네. 서울시청 앞에 있었던 로터리처럼 뭔가 상징성을 네. 가지고 있는 대형 교차로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소형화해서 로터리보다는 그 회전교차로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교통 당국 방향은 뭐 회전교차로를 점점 이제 증설하는 쪽으로 뭐 방향은 잡은 것 같은데 뭐 정책 제언 같은 거를 하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네. 실제 소통이라든가 안전성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회전교차로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 교통 여건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그 회전교차로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않으면 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네. 단순히 회전교차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안전시설물로서 교통정원화 시설로서 속도를 감속할 수 있거나 또는 중앙부의 안전표지판이라든가 네. 조명시설이라든가 충분히 운전자들이 그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안전시설물들을 반드시 병행해서 설치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네. 교차로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설치해야 될 곳에 뭐 제대로 설치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운전자들이 뭐 유의해야 될 거나 뭐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 접근로에는 네. 횡단보도라든가 네. 또는 감속시설로서 그 과속방지턱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그 교차로에 접근을 한다거나 네. 또는 운전하시는 그 어떤 통행 속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네.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통행 방법에서 네. 그 회전 차량이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네.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운전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네.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무리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설치되고 네. 있는 교차로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그 도로를 이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차로나 모든 교통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여건이라던가 어떤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보완하고 그리고 실제 설치 시에 강화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에선 지난 금요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관련해 동물학대와 동물보호법 이슈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요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보면 길고양이들을 위해 잠자리도 마련해 놓고 먹이도 주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그렇게 좋아하면 데려다 키우지 왜 바깥에서 그러냐는 굽지 않은 시선도 상존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로투데이는 동물 혐오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세아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참혹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밑에서 다리는 잘리고 몸통은 절반으로 토막난 새끼 고양이 상체 부분 사체가 발견돼 주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고양이 것으로 추정되는 꼬리가 마치 보란 듯이 길고양이들 밥 주는 곳 앞에서 발견돼 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체가 먼저 절단된 꼬리가 먼저 발견이 됐고 그 꼬리는 저희가 밥 주는 자리인데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마치 보란 듯이 놓여 있었고 그다음에 몸은 작년뿐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너무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어서 이게 그냥 길고양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사건의 전모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극단적인 동물 혐오 범죄가 아니더라도 길고양이를 두고 아파트 입주민이나 주민들끼리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안에 하얀색 스티로폼으로 된 길고양이 전용 집이 눈에 띕니다. 같은 크기 집들이 수미터 간격을 두고 서너 개 놓여져 있는데 집 앞에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밥그릇에 고양이 사료까지 듬뿍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른바 캣맘이라고 불리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길고양이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침에 밥 주는 매일 오는 곳에서 차를 대놓고 계속 몇 군데 그 사람 일가가 아침에 그 일가야. 캣맘 본인은 고양이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만 탐탁지 않게 여기는 주민들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좀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던가 아니면 저도 가끔씩 밤에 지나다니면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출몰을 많이 해서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경비실에는 길고양이 좀 어떻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습니다. 힘들죠. 고양이가 막 똥도 아무데나 싸고, 예? 특히 여기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 주민 간에 이상하게 사이, 뭐라 그러나 관력이 있어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피곤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호된 봉변을 당하는 건 일도 아니어서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챙겨주는 사람이든 그저 내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고양이를 밥 같은 거 주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붙여놨었어요. 고양이 밥 주는 양반이 이 담을 타남아서 물을 떠가고 그러니까 여기 내 꽃 같은 걸 내가 키우고 그러거든요. 그걸 방고 이게 막 그래서 이야기했다가 아주 입에 담지 못하라 그냥 호되게 당했어요. 내 젊은 아줌마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해서 이렇게 문안을 했는데 뭐 관리사무실에 가서 해가지고 당신 모왕제를 자른다는 등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 내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경비나 관리 사무실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민원은 자연스레 구청으로 이어지고 구청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소음, 배설물, 냄새, 개체수 번식, 그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 뒤처리 이런 게 안 되니까 밥을 주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은 어쨌든 고양이로 인해서 생겨지는 모든 배설물, 털, 소음 이런 게 다 싫으니까 그 자체가. 궁여지책으로 길고양이 먹이나 서식처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붙여놓긴 하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민원이 좀 심하면은 좀 옮겨줄 자리를 좀 이렇게 주택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좀 길고양이 집으로 옮겨달라 이런 걸 붙이긴 해요. 먹이를 주지 말라고 제재를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사유지니까 거기는.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하긴 하지만 늘어나는 길고양이를 감당하기엔 턱도 없고 중과부적입니다. 아니요,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 개체수,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나서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죠.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길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챙겨주는 사람들과 혐오하는 사람들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여기에 고양이 사료 주지 마, 잡히면 손목을 잘라버린다는 식의 섬뜩한 경고문을 붙여놓은 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전혀 폭력적이고 또는 사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갈등은 길고양이들을 전부 살처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과 실제 길고양이에 대한 끔찍한 동물 혐오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고양이에 대해서 이게 심해요.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지만 고양이는 요망한 동물이다, 요물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미신.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런 학대나 잔인한 행위가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생태적인 공포를 넘어 고양이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캣포비아라는 단어까지 공공연히 쓰이고 있는 현실.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지칭하는 캣포비아라는 단어가 횡행하는 현실. 앞서 리포트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잔혹한 증오 범죄에 대한 심리 등에 대해 언급한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와 동물 증오 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신사 기자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에서부터 마포구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까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잔혹한 고양이 살해 사건에 대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고양이 살해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는 100% 약자에 대한 아주 잔인한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 저열한 그런 사람이 자기의 내적인 분노나 잔인한 사육 본능 이런 것들을 저항할 수 없는 동물한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잔인한 심성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을 죽이는 그 행위 자체도 범죄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전진경 상임이사는 그러면서 강호순이나 유영철 등 연쇄 살인마들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길고양이에 그치는 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동물을 큰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희열을 느낀 걸 거기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체를 전시해서 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거나 놀라고 충격을 받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아주 반사회적인 성향의 그런 사람의 그 어떤 범죄 행위의 초기 단계 그게 발현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잔혹한 살해 사건이 많은 데 대해 전진경 상임이사는 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 같은 것이 내재돼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고양이에 대해서 이게 심해요. 보면은 개에 대한 학대도 심각하지만 고양이는 이런 너무나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토막살인이니 이유 없는 학대가 만연돼 있잖아요. 그게 많은 부분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미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지만 고양이는 요망한 동물이다, 요물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미신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런 학대나 잔인한 행위가 만연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어떤 지탄의 수준도 고양이에 대해서는 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보면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가 밥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잘못된 그런 얘기들을 해서 문제를 희석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그냥 잔인한 범죄이고
그러다 보니 길고양이는 사람의 불편을 주고 해를 끼치니 좀 죽여도 돼 이런 인식이 만연해 있고 고양이 잔혹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런 잘못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진경 상임이사의 지적입니다. 특히나 많은 미신 팽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대가 당연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고양이 내 집 마당에 들어오는 거 죽여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미신에서 벗어나고 우리와 공존해서 살아야 되는 당연한 우리 이웃이고 고양이는 죄가 없다.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함께 행복해져야 할 공존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전진경 상임이사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입니다. 제발 그 동물한테는 죄가 없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로 인해서 또는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인해서 불편하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돼요. 그거를 말 못하는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전혀 폭력적이고 또는 사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걸 조금 확장해 보면 동물의 처지나 남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정말 고양이를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사람 목숨값이 아닌 허망한 죽음,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오페라 프리마돈나를 꿈꾸었던 23살 성악도의 죽음을 통해 산업재해 문제, 특히 예술인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23살 꽃다운 나이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은 고 박송이 양 사연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연보랏빛 환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합니다. 경쾌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시작되는 아리아. 이 여성이 부르는 노래는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에 나오는 아리아로 가면무도회는 18세기 스웨덴의 계몽군주 구스타프 3세의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오페라입니다. 이 여성이 부르는 아리아는 오페라의 클라이막스인 3막 3장에 나오는 곡으로 가면무도회에 참석한 암살범이 왕의 시종인 오스카에게 왕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아리아의 제목은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고 싶죠입니다. 왕의 암살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경쾌한 고음과 익살스러운 동작으로 극의 흥미진진함을 불어넣는 오스카 역을 완벽히 소화해내는 여성. 절정으로 치닫는 고음과 함께 아리아가 끝나자 브라보라는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대학 성악전공 졸업연주회 당시 촬영된 것으로 동영상의 주인공은 당시 만 21살이었던 박송이 양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예쁜 소리네요. 보석 같은 소리네요. 라는 상찬 아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로 박송이 양의 명복을 비는 댓글들이 줄을 이어 달려있는 가운데 송이야 천국에서 마음껏 노래하렴. 이제 볼 수 없으니 가슴이 아프구나 하는 댓글이 가슴을 두드립니다. 만 21살 대학 졸업연주회 당시 촬영됐던 동영상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작이 되어버린 고 박송이 양. 송이 양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 성악을 계속 공부하던 송이 양은 독일 유학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부담을 덜고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송이 양은 대학원을 다니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고 지난 2018년엔 호남 오페라단에서 조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딸을 먼저 보낸 박송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제 딸아이는 책임감도 강하고 또 아래 윗사람들한테 예의가 바른 그런 딸아이였습니다. 말이 좋아 조연출이지 송이 양은 오페라단에서 시키는 온갖 굳은 일과 허드렛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던 2018년 9월 6일 경북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달화 빛이 오시라 오페라 공연을 하루 앞두고 사단이 났습니다. 무대 세트 페인트 칠을 하던 송이양이 6.5m 아래 지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겁니다. 갑자기 사고 소식을 듣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달려갔는지 전혀 기억에도 없습니다.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딸은 씩씩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딸은 그러나 나흘 뒤 결국 뇌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김천에 내려가기 전날 아침 본 딸의 모습이 송이양의 아버지에겐 의식이 있었던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송이 방에 들여다보고 잠결에 뒤척이는 아이를 보고 김천 연주 잘하고 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부시시 눈 뜨고 흔들어주는 손 그것이 의식이 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더욱 황망하고 어이없게 만든 것은 딸의 죽음을 가져온 추락 원인이었습니다. 연주자나 배우자들이 타고 올라가는 리프트가 송이양이 무대 세트 도색 작업을 하던 2에서 3m 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송이양이 작업을 하는 동안 리프트를 지하로 내렸고 그 사실을 송이양에게 알리지 않아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6.5m 아래 지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겁니다. 리프트를 내리는 동안 경보음 같은 것은 울리지 않았고 리프트 하강을 알리는 경고등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송이양의 아버지는 그렇게 허망하게 23살 딸을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4일을 버티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딸을 먼저 보낸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누가 보더라도 어이없을 정도의 명백한 인재. 하지만 김천시청 등 송이양의 죽음과 연관된 단체나 사람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고 송이양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페라 프리마돈나를 꿈꾸었던 23살 성악도의 어이없는 추락사 박송이양 사망 사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 여럿 있는데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유족들을 2번 울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1심 재판 결과를 이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박송이양은 지난 2018년 9월 6일 경북 김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다음날 열리는 오페라 공연 무대 세트 페인트 칠을 하다 지하 6.5m 아래로 떨어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지상 무대에서 도색 작업을 하며 뒷걸음질을 하다 작업 전엔 있지도 않았던 지하 틈새로 추락사한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페인트 칠 작업 시작 때만 해도 지하에서 연주자들이나 배우들을 무대로 올리는 리프트는 무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이양이 작업을 하는 도중 리프트를 지하로 내려놓고도 아무도 이를 송이양에게 가르쳐주지 않아 벌어진 황당한 사고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 여러 가지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이러면서도 안전조치 없이도 리프트를 7m 아래까지 그냥 내리면서 작업자를 도피시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관할 김천시와 오페라를 주최한 김천문화예술회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오페라를 주관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비정규직 조연출로 송이양을 채용한 호남 오페라단, 그 어느 누구도 선뜻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는 외면한 채 책임 회피만 급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천시청이나 관계자들로부터 먼저 사과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한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다라든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고요. 조금이나마 어쨌든 자기네들 잘못을 좀 더 덮고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공연장의 세월호, 그러나 7급 공무원인 김천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 57살 송모 씨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에 올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나머지는 다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결국 송이양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묻겠다며 김천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숨진 송이 양이 무대 감독의 작업 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다. 송이 양이 리프트가 지하로 내려간 사실을 보고도 실수로 잊어버렸다는 등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송이 양 과실을 주장하며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은 겁니다. 딸이 유학 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추락사를 한 것도 억장이 무너질 일인데 김천 씨는 소송에서 이겨보겠다고 한마디로 송이 양이 잘못해서 송이 양 실수로 스스로 사고를 자초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심지어 공판이 있는 날 로비에서 김천문화회관 쪽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인 저희들 앞에서 빈정대는 투로 말을까지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 위험성이 어디 있었냐고, 자기 혼자 잘못해서 추락했다고. 그걸 피해자 가족이 들으란 식으로 복도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천 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송이 양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송이 양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리프트가 내려가는 동안 이를 알리는 경보음 장치는 아예 없었고 리프트 하강을 알리는 경고등은 고장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뒤를 돌아봐도 리프트가 내려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대 위 조명은 침침했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나 장치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사고가 안 났으면 그게 천행일 정도로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송이 양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리프트의 위치, 용도, 추락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망인이 개구부가 있다는 사실을 실수로 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자신이 작업했던 무대 가까이에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송이 양이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20%로 보고 김천 씨의 책임을 80%로 인정해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천 씨는 하지만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다시 다 다퉈보겠다며 항소했고 이에 따라 송이 양의 유족들도 항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페라단 공연 아르바이트를 하다 추락사한 23살 성악도의 안타까운 죽음, 계속해서 고 박송이 양 추락사 법정 다툼 얘기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천 씨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이 김천 씨가 낸 항소 이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뭐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재발 방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김천 씨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입니다. 1심 판결은 공연장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고 작업 중이던 송이 양에게 리프트의 위험성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김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대 감독 공무원이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관할 김천 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1심 판결입니다. 김천 씨는 하지만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무대 감독이 1심 판결이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를 했으니 민사재판도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원심의 사실 인정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김천 씨의 항소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8대2라는 어떤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김천 씨에서는 그것조차도 결국 항소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박송이 양 유족과 함께하는 예술인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 씨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김천 씨를 대리해 정부 법무공단이 나서서 유족들을 상대로 항소장을 낸 건 심히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아 성토합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판단해준 법원의 결정에 오히려 항소하는 김천 시청의 행위는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김천 씨 측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강론은 예술인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송이 양이 페인트 칠을 한 무대 세트를 확인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다 추락한 점에 비춰보면 색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명이 그렇게 어둡지 않았다.
안전교육이 실시된 공연 준비 첫날 송이 양이 현장에 없었던 것이지 안전교육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김천시가 항소 이유서에 적은 주장입니다. 송이 양이 아르바이트를 한 호남 오페라단 단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천시는 확인할 방도가 없고 그런 만큼 김천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예술인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 문제를 또 같이 동참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부끄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안전의 책임을 예술가들에게 돌리고 심지어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예술가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김천시는 또 송이 양을 비정규직 조연출로 고용한 호남 오페라단은 왜 소송 대상에서 뺐냐며 재발 방지책 마련보다는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고 장치도 없고 수칙도 없는 작업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식의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천시는 이 같은 비판과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법률방송 질의에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이유에서 항소를 하시는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저희 이거 소송 진행 중이라서 저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네, 그러면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은 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이 양의 유족들은 송이 양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 20%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할 수 없다고 원심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안전작업 의무가 있을 수 있냐. 더군다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으니까 원심 판단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고 결국엔 그 결론하고 모순관계가 있다. 산재 사고가 나면 도식적으로 피해자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제한하는 기존 판결 경향을 이번 고 박송이 양 사건 소송을 통해 바꿔보겠다는 것이 유족 측의 각오입니다. 이게 산재 사고거든요. 산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도식적으로 위자료 액수도 1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제 내부적인 형식적인 기준이 있어요. 또 산재 사고 같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해서 과실상계하는 그게 이제 형식적인 어떤 판결 루트가 있는데 그거대로만 적용할 수는 없다. 관련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도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해주고 특히 예술가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수칙 등을 담은 박송이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서인 1,800명 넘는 예술인들이 서명하며 동참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동행동에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참여 의사를 보내오신 것은 저희 클래식 음악계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예술인들이 마음껏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연장에서 수톤짜리 음향판 상판이 떨어져 19살 청년이 처참하게 숨진 사고 등 고 박송이 양 사고와 유사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예술가들의 삶이자 꿈인 무대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유관기관에 거듭 목소리를 높여 촉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초예술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낡은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버스를 탄 한 여고생이 갑자기 끼어든 SUV 차량과 버스가 충돌하면서 중심을 잃고 튕겨져 나가 목뼈가 부러지며 팔다리를 포함해 목 아래가 다 마비되는 안타깝고도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른바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인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일명 칼치기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중과실치상 얘기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영상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통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12일 올라온 영상입니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가 서서히 출발해 3차로로 진입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느닷없이 SUV 차량 한 대가 버스 앞으로 끼어듭니다. 거의 90도로 끼어든 SUV 차량에 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눈 깜빡할 사이 벌어진 충돌 사고.
2차로로 달리던 SUV가 버스를 급하게 추월해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해 이른바 칼치기라고 불리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건 뭐 급제동도 아니죠. 제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넥스턴에 막혀서 급제동하면서 막히면서 부딪힘과 급제동이 거의 동시되죠. 승객이 얼마나 다쳤을까요? 이번엔 버스 안에서 승객들을 찍은 CCTV 영상입니다.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버스를 타서 맨 뒷좌석에 앉고 한 여고생만 아직 자리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가 급정거를 하며 이 여고생은 그대로 앞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의자에 앉은 승객들도 전부 몸이 크게 앞으로 쏠리고 의자 옆으로 내동댕이 쳐지듯 떨어진 승객들도 있습니다. 앉으려는 순간에 사고 난 거예요. 그 뒤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앞에 쏠리죠. 이렇게 옆에 쓰러진 사람도 있고요. 쓰러진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얼마나 급히 멈췄으면. 사고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서 버스 맨 앞 운전석까지 튕겨져 나온 19살 고3 여고생은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히며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목뼈 2개가 부러지며 신경이 손상돼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입니다. 식물인간보다 사지마비가 본인과 가족들한테 더 힘듭니다. 식물인간은 본인이 모르잖아요. 근데 사지마비는 요 밑으로만 보든지 나머지 멀쩡하거든요. 죽음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꿈 많은 여고생이 전신마비라는 날벼락을 당했는데 버스 앞을 갑자기 끼어든 차량은 피해 여고생이나 가족의 사과조차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 한문철 변호사의 전언입니다. 이에 영상엔 사람도 아니다, 죗값을 받으라는 성토와 분노의 글들이 수천 개 달려 있습니다. 칼치기로 끼어든 SUV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 과실이 아닌 버스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쪽 상대 운전자는 버스가 잘못이라고 처음에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버스 잘못이 아니고 경찰서는 가피만 나눠주거든요. 이 승용차 가해 차량이다. 버스가 피해 차량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급정거를 하다 여고생이 전신마비 상태가 돼 버스 회사 측도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나눠서 밟아라 크지만 사람이 차가 들어오는데 쳐다보고 브레이크를 안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고로 직결이 되는데. 버스가 만만해 보이는지 이렇게 버스 앞으로 급작스럽게 이른바 칼치기 끼어들기를 하고 그때마다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은 버스 운전을 하다 보면 다반사로 겪는 일이라는 게 버스 회사 관계자의 하소연입니다. 시내버스 주행하고 있는데 차로 변경한다고 끼어들고 2, 3차로에는 1차로, 2차로 차 정체가 돼 있다가 3차로로 차선 변경해갖고 우리 시내버스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무리한 끼어들기를 한 SUV 운전자는 현재 사고 책임과 과실 비율을 두고 버스 공제조합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고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 안타까운 사고 장면 앞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엔 사고를 당한 여고생의 언니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라는 말로 청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말입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청원인의 동생은 지난해 12월 16일 시내버스에 올라탔다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승용차와 버스가 부딪히면서 중심을 잃고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맨 뒤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혔다고 청원인은 적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고3이었던 청원인의 동생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에 실려가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경추 5, 6번 골절로 신경이 손상돼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갈 때까지도 자신의 차량에서 한 발자국도 내리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버스기사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바쁘다는 게 청원인의 말입니다. 청원인은 또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을 나가 저희 가족과 대화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다며 가해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제 동생은 기억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허탈해합니다. 청원인은 이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라며 사과 한 번 없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이고 합의하지 않아도 또는 못해도 보통 금고 1에서 2년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청원인은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소중한 제 동생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재활하여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말로 청원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인 오늘 오후 4시 기준 2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동참을 얻고 있습니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참하면 청와대나 담당 부처의 공식 답변 대상 청원이 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